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UI 컴포넌트 개발 이외에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프로그래밍 11기 최범수입니다. 저는 실무를 하기 전에는 프론트엔드가 UI 개발하는 직군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UI 개발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겪은 UI 컴포넌트 개발 이외의 업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프로그래밍 11기 이후에 프론트엔드 외주를 맡게 되면서 프론트엔드 쪽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노엔굿이라는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 발표를 들으시면 좋을 대상은 프론트엔드를 희망하시거나 프론트엔드 실무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유저 이벤트 추적, A/B 테스트, 브라우저 최적화, 그리고 SEO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디자인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유저 이벤트 추적입니다. 유저의 이벤트란 유저가 우리 웹사이트에 진입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라는 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페이지가 보여졌다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검색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어떤 버튼을 클릭하는 것 등등 유저가 우리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행동이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들을 사용자 분석 툴인 구글 애널리틱스나 앰플리튜드 그리고 저희 DB에 저장하는 것이 이벤트 추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추적을 왜 할까요? 이번 유저 이벤트를 수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유저의 행동을 분석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유저 전이대로 이벤트를 나열하면 어떤 과정에서 유저가 가장 많이 이탈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버튼을 누른 유저와 누르지 않은 유저의 구매율 차이 같은 것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랜딩 페이지부터 A 페이지, B 페이지를 거쳐서 컴플리트 페이지까지 가는 유저 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로 넘어갈 때 60%의 유저가 이탈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는 A 페이지를 개선해서 이 페이지에서 유저가 덜 이탈하도록 막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수집한 두 번째 이유로 마케팅 전환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광고 플랫폼에 돈을 주고 유저를 데려오는 거죠. 이때 마케팅으로 데려온 유저가 회원 가입이나 상품 구매 같은 중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전환 시점에 이벤트를 잘 캐치해서 마케팅 플랫폼에 잘 쏴주는 것이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저 이벤트를 추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벤트를 보내야 하는 구글 애널리틱스나 마케팅 플랫폼에는 이벤트 전송 함수들이 제공이 됩니다. 구글에서는 gtag라는 함수, 페이스북에서는 fbq라는 함수가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벤트명과 이벤트 옵션을 보내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각 플랫폼들의 이벤트 전송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트랙 이벤트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저 이벤트를 수집하고 싶을 때 이 트랙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예시는 회원 가입 시점에 사인업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예시입니다. API를 호출하고 회원 가입 성공 시 트랙 이벤트 함수에서 사인업 이벤트를 수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도식화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트랙 이벤트 함수를 호출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즈, 페이스북 픽셀 등으로 이벤트가 전송되고 데이터 팀이나 마케팅 팀에서 유저 행동과 마케팅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명을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추가됐다라고 했을 때 트랙 이벤트에 해당 플랫폼의 이벤트 전송 함수를 넣어주면 기존 이벤트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론트엔드 개발자 관점에서 유저 이벤트 추적을 보면은 첫 번째로 유저 이벤트가 누락되면 전사 차원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은 좀 더 싼 값으로 높은 전환율을 내기 위해서 마케팅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저 이벤트가 잘못 수집돼서
전환율이 잘못 보고되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이유로 프로덕트 개선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유저가 많이 이탈하는 부분을 주로 개선을 하는데 이탈 현상이 이벤트 누락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잘못된 개선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벤트 수집은 꽤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벤트 수집 모듈화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선 예시처럼 저의 트랙 이벤트 함수를 통해서 이벤트를 수집하지 않고 각 플랫폼마다 다른 이벤트명을 쓰면은 같은 이벤트를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회원가입 이벤트라고 하고 누군가는 사인업 이벤트라고 하고 같은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명이 달라서 문자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복잡도가 증가하고 이벤트 관리도 어려워지므로 모듈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주제로 A/B 테스트입니다. A/B 테스트란 동일한 기간 동안 웹사이트 방문자를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서로 다른 웹사이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그룹이 성과가 더 좋은지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너 그룹으로 프로덕트를 변경하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UI를 한번 바꿔보고 지난주랑 비교해서 이게 더 나으면 이걸 쓰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통제되지 않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전환율이 좋아졌다고 해서 정말 UI를 개선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주에 새로운 이벤트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유저가 몰린 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A/B 테스트는 동일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UI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요인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UI 변경이 정말 전환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A/B 테스트는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체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에서 사이트에 접근한 유저를 A 또는 B 그룹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UI를 보여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는 유저 아이디가 홀수냐 짝수냐, 접속 시간이 홀수냐 짝수냐 요 A, B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완전한 랜덤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A/B 테스트 툴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A/B 테스트 툴의 도움을 받으면 유저를 나누는 데에 공수를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구글 옵티마이즈나 옵티마이즐리, 해클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유저 그룹을 나누는 데에 공수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구글 옵티마이즈를 활용하여 A/B 테스트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가 웹사이트에 진입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A, B 그룹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화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에서 구글 옵티마이즈가 제공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유저가 A 그룹인지 B 그룹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글 옵티마이즈는 이 유저가 어느 그룹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고 이 예시에서는 B 그룹이라고 응답을 해줬네요. 그러면 이때 비로소 화면에 B 그룹에 해당하는 UI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A그룹과 B그룹의 전환율을 비교를 합니다. 이 경우에서 B그룹의 전환율이 우세하므로 B그룹의 UI를 전체 적용하는 것으로 실험이 종료가 됩니다. 실제 코드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시는 Vue.js로 컴포넌트를 분기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 구글 옵티마이즈에 이 사용자가 A그룹인지 B그룹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gTag 함수라는 것을 통해 요청을 보내는데요. 이 gTag 함수에는 콜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콜백의 인자인 value가 바로 유저가 속한 그룹을 의미하는데요. A 그룹이면 1, B 그룹이면 2가 반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value를 컴포넌트에 variant라는 스테이트에 넣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에서 if문으로 A 그룹이면 A 컴포넌트, B 그룹이면 B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을 앰플리튜드라는 분석 툴에 보내고 어느 그룹이 성과가 더 좋은지 판별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유저 이벤트 수집과 A/B 테스트가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느끼는 A/B 테스트는 일반 UI 개발보다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그룹에 서로 다른 UI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테스트를 한다거나 테스트 범위가 넓으면 난이도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리고 A그룹에 대한 UI인데 B그룹에 뜨게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B 테스트 개발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B 테스트는 빠르게 구축하고 빠르게 허무는 게 중요합니다. 실험은 말 그대로 실험이어서 여러 번 실험을 거쳐도 실제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실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플로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 중일 때는 A그룹 또는 B그룹에서 어느 한 그룹은 더 전환율이 낮겠죠. 그 말은 어느 그룹에서는 놓치는 고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실험 종료 사인이 떨어지면 빠르게 실험을 종료하고 위너 그룹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로 브라우저 최적화입니다. 브라우저 최적화는 저희 웹사이트를 브라우저에 최대한 맞게 구성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상호작용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브라우저 최적화는 정량적 지표들이 존재하며 이 지표들 모두 유저 입장에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그래서 몇 초 이상 로딩이 걸리면 안 된다. 몇 초 이상 메인 스레드가 블락되면 안 된다. 와 같은 룰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FCP라는 지표는 첫 컨텐츠가 유저에게 제공된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딩 시점부터 이 흰 화면에 뭐라도 뜨는 시간,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흰 화면에 뭐가 뜨는 시간, 이 3초를 넘어가면 나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즉 3초 동안 흰 화면만 보게 하는 사이트는 나쁜 웹사이트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저희는 FCP를 3초 이내로 만듦으로써 고객에게 더 빠르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적화해야 되는 대상은 브라우저가 아니라 유저입니다. 여기 저희의 유저가 있죠. 그리고 저희의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웹사이트에는 유저들을 위한 것들이 막 있죠. 그런데 유저와 웹사이트를 막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브라우저죠. 저희의 웹사이트는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저에게 더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브라우저 최적화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도 사용자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브라우저 최적화 점수가 높은 웹사이트를 좋은 웹사이트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브라우저 최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수치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페이지 인사이트가 있고 다음으로 라이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두 측정 툴 모두 페이지의 최적화 점수는 몇 점이고 무슨 사항을 해결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툴들입니다. 페이지 스피드와 라이트하우스에서 개선하라고 하는 것들만 해도 최적화 점수가 엄청 상승하는데 그중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모듈 번들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개수가 많거나 용량이 크면 다운로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파일의 개수가 적을수록 좋고 용량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웹팩과 같은 모듈 번들러는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이 파일을 압축하여 용량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시간이 감소하고 브라우저 최적화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비동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동기 컴포넌트란 현재 화면에 그릴 필요가 없는 컴포넌트는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라우트의 패스별로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데 해당 패스에 진입할 때 비로소 임포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정 URL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만 다운로드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비동기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현재 화면에 필요하지 않은 컴포넌트는 다운로드하지 않아서 파일 용량이 감소하고 개수가 감소해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레이지 로딩입니다. 이미지 레이지 로딩이란 이미지를 나중에 로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미지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렌더링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듭니다. 예시를 통해 볼 건데 HTML 코드상으로 텍스트 다음에 이미지 다음에 텍스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순서대로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를 렌더링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레이지 로딩을 하면은 중간에 이미지 렌더링을 생략하고
다음 텍스트를 먼저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미지는 맨 나중에 로드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에게 더 빠르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레이지 로딩을 적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이미지 태그에 로딩 속성으로 레이지라는 텍스트 스트링을 주는 건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가성비 좋게 브라우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브라우저 최적화 업무가 좋은 이유는 개발자가 아니면 챙길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다른 팀에서 봐주지 않는 지표이기도 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태스크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개선 결과가 숫자로 딱 나와서 공유하기가 너무 좋다는 점입니다. 브라우저 최적화는 개선 결과가 숫자로 바로 보이고 점수가 오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쉽게 여기에 매몰될 수 있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브라우저 최적화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유저 경험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유저에게 정말 필요한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면 더 중요한 작업으로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로 SEO입니다.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로 구글 같은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사이트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예시로 구글의 대수적 효과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고 해봅시다. 0.3초 만에 3천만 개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왔네요. 구글은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은 상단에 올라온 웹페이지일수록 이 대수적 효과라는 검색어에 가장 적합하다는 뜻이고 모두를 위한 대수적 효과라는 이 웹페이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구글은 판단한 것이죠. 방금 발표를 마친 종영님도 2등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이처럼 구글은 최적의 검색 결과를 찾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글의 입맛에 맞게 페이지를 구현해서 저희 웹페이지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SEO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유저를 유입시키기 위함입니다. 유저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실제 고객이 될 때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에서 이탈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그림처럼 유저가 점점 줄어들면서 깔때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유입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많이 데려와야 많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유입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SEO는 일종의 공짜 마케팅 역할을 합니다. 고객이 검색을 통해서 제 발로 들어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SEO가 잘 되도록 노력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색 엔진이 어떻게 검색 결과를 노출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은 크롤러를 통해서 웹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크롤러의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크롤러들이 전 세계 웹페이지를 돌면서 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글의 검색 결과로 노출을 시키죠. 그러나 크롤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물리적인 개수의 한계가 있고 그에 비해서 웹페이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다 크롤링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 주어지는 크롤링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크롤링 버짓, 크롤링 예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검색 엔진은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빠르게 크롤러에게 저희 웹사이트에 정보를 주는 것이죠. 여기서 왜 SEO만 나오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박스가 사용자가 실제로 기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거의 비어있는 HTML 문서와 거대한 자바스크립트를 클라이언트에 바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렌더링한 후에 유저에게 화면이 표시가 되겠죠. 반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에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서버에서 렌더링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는 완성된 HTML 문서가 바로 도착하겠죠. 유저는 자바스크립트의 실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크롤러에게도 더 빠르게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주겠죠. 그러면 구글은 한정된 크롤링 예산을 아껴주니까 SSR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SEO를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액트나 뷰로는 SEO에 한계가 있고 넥스트나 넉스트, 개츠비 같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SEO에 유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틱 태그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멘틱 태그는 앞서 종영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div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맞는 태그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목에는 H 태그, 본문에는 P 태그 뿐만 아니라 많은 태그들이 있는데 이러한 태그들을 잘 써놓으면 크롤러가 우리 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여기가 제목이구나, 여기가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친환적인 웹사이트가 좋은 웹사이트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멘틱 태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밖의 방법들은 SEO 스코어링 사이트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어떤 것들을 해라 라고 잘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소개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느끼는 SEO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SEO는 컨텐츠 측면이 있고 테크니컬 측면이 있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테크니컬 측면을 잘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여도 검색에 잡히지 않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SEO를 잘 해놓으면 공짜 마케팅 역할을 톡톡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SEO 작업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검색 엔진에 맞춰서 페이지를 구현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루해요. 이미지 태그 하나씩 일일이 찾아서 알트 속성 바꿔준다거나 제목들 찾아서 H 태그로 바꿔준다거나 그런 거는 별로 재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검색 엔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작업하면 생각보다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얼마나 크롤러를 잘 속일 수 있을까, 잘 교묘하게 속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검색 엔진 최적화 가이드를 보시면 크롤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상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저장 버튼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봅시다. 디자인 시스템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만들 때마다 거의 같은 CSS 코드를 반복해서 써줘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팀과 약속된 스타일의 UI 컴포넌트가 있다면 CSS 코드를 반복할 필요 없이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면 되겠죠. 디자인 시스템이 있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디자인 시스템도 결국에는 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변경한다거나 프롭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 얼마나 쉽게 변경이 가능한가 그리고 얼마나 최신화가 잘 되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시스템을 구축해 본 적은 없지만 다른 시스템들을 보면서 디자인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 보수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여러 팀과의 협업이 많다는 사실인데요. 백엔드나 디자인과는 당연히 이야기가 많겠지만 기획이나 운영, 그로스, 그리고 특히 마케팅 팀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정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처음 프론트엔드 했을 때는 UI 개발이 재밌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실무를 해보니까 UI 개발 말고도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UI 개발만 하던 때보다 훨씬 복잡도도 높아졌고 다양한 팀과의 협업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서 재밌는 직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신 분들도 언젠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고 참고로 로엔구 프론트엔드 개발자 채용 중이어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채용 아니어도 개발 이야기 하실 분들 자유롭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